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 도착해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여파로 오늘 새벽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젖었지만 부결됐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게 된 메이 총리는 부결된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을 2대0으로 이기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대표팀이 뽑은 2골에 모두 관여하며 맹활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서 재판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를 기록하면서 한파가 주춤하고 대기질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 다시 짙어질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하면 이튿날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관리가 미국 내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워싱턴에 직항편으로 입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하룻밤 이상 체류하는 사례는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인민군 차수 이후 19년 만입니다. CNN 방송은 김 부위원장의 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들려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보낸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정상 간 긴밀한 친서 외교가 가동되는 셈입니다. 김 위원장 친서에는 비핵화 조치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이 2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 맞교환을 위한 본격적인談판에 진입할지 관심입니다. 고위급 회담 북한 대표단 면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에도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엔 예약자 명단에 포함됐던 최선희 외무상 부상은 스웨덴행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웨덴으로 향할 경우 고위급 회담과 실무 접촉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북측이 연막 작전을 지속하면서 최 부상이 워싱턴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7개월여 만에 북측 대표단의 방미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거란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 DC 국무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망이 밝은 대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미국민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는 오늘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납니다. 4차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 협상 상황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콩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납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양측은 오늘 협의에서 4차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정상회담 전 이뤄지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해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지 등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북미 협상이 이루어져서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 한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과 관련해 양측의 공동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그 공동의 목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서로 간의 공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와 협의를 거친 합의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협상과 함께 한중 간 대화도 열리면서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다자 대화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영국 하원이 오늘 새벽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메이 총리는 정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하원의 테레사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에서 불신임 찬성 306표, 반대 325표를 기록해 19표 차로 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의정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제1야당인 노동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정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불신임안 부결로 정부 불신임을 통해 조기 총선을 개최한다는 노동당의 전략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동당은 보수당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불신임안 부결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기게 되면서 메이 총리는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불신임안 부결이 발표되자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빈 노동당 대표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경우에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EU에 가져가 합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자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은 본격적으로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에릭 슈바이처 상공회의소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의 EU 탈퇴 기한이 연기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이 지연될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독일 기업들이 이후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영불 해협의 항구들에 추가로 배치할 세관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는 등 노딜 브렉시트 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을 2대0으로 완파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아시안컵 C조와 D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제주에서 만취한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박스 화면에 승용차의 불빛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젯밤 제주 시내에서 50대 여성 김모 씨가 운전하던 소형 SUV 전기차가 식당으로 그대로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있던 50대 남성 정모 씨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행인 50대 김모 씨와 운전자 김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식당은 문을 닫아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차량 앞쪽 엔진룸이 완전히 부서지고 운전자는 힘겹게 구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강서구 녹산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1살 안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짙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주례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층으로 연기가 차오르면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인천 가자동의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간이 창고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부산 감정동의 백양산에서 불이 나 산림 1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직접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여러 곳에 청탁 내용을 전하면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지난 총선 연락사무소장 아들 이모 씨는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 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고를 사흘 앞두고 서 의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회 파견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의 보고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문용선 당시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의 요청 사항이 재판부에 전달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전 법원장은 재판 담당 박모 판사를 불러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를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통해 박 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 부장판사에게도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죄명이 변경되진 않았지만 박 판사는 범행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가능성이 작지 않았는데도 실제 벌금형에 그친 겁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임 전 차장이 판사들에게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에 대한 양형 검토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에게는 이른바 법률 자문을 해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 등 도움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목포 문화재 거리에 건물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지역 문화재 등록 상황에 대한 무지가 나은 주장이라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돼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획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 지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며 국회의원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 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과 관련된 인사나 기관을 조사한 뒤 당 지도부와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사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부정적인 데다 야사당도 각각 바라는 목표가 달라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다음 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김태우 신재민 폭로 의혹 등 국회가 할 일은 하자는 겁니다.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합니다.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이 국회의 소집 요구 또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국회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오는 19일부터 일단 국회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의사 일정을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쟁을 위한 그런 장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그래서 하여튼 저로서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동의해주지 않았고 여기에 김태우 신재민 관련 특검이나 선거제도 개혁안 1월 처리 여부에 있어서 야4당조차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우 특검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 당초 함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한국당까지 끌어들이며 야4당은 임시국회를 여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해 폭로를 이어온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4번째 소환됩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경력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현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력금과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동문회비나 당비, 경조사비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진단서로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단서를 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운전은 기본이고 장보기와 운동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마트를 찾은 한 남성, 자연스럽게 카트를 밀더니 장본 물품을 어렵지 않게 자동차로 옮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또 다른 남성은 아예 배드민턴까지 즐깁니다. 이들은 하지마비와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 사기범은 모두 18명으로 허위 진단서로 챙긴 보험금은 5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마비나 척추 장애 등에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와 미리 입을 맞추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고도장애 판정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또다시 보험금을 챙겼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끝에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 장애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경우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규정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들 말고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더욱 정교한 사례 분석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뒤 재승함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유용한 재벌 비리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 앞서 자신이 반성 없이 음주를 일삼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 살리기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성과로 말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 수렴을 하고 혁신 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요 경제단체장 4명과 만났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경제단체장과 공식 간담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재계 달래기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한 번 더 힘을 모으고 또 수출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등 그동안의 정책이 고용 축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여 보다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길을 살리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경제계의 지적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홍 부총리는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소차와 연료전지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수소차 보급을 2022년 약 8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30조 원까지 키우고 인공지능, AI 산업 인재도 10,000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홍 부총리의 의지가 결실을 맺으려면 이런 소통의 결과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맞바꾸는 빅딜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경사노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안을 다루는 의제별 위원회를 결합해 빅딜을 할 가능성은 낮다며 다음 달 국회에서 다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군에 있는 모든 병사가 일과가 끝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부대에서 일과가 끝나면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시행한 국방부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오는 4월부터입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부대별 상황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촬영이나 녹음 기능은 제한됩니다. 또한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 자료를 전송하거나 SNS에 올리면 처벌받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병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동통신사들과 병사 전용 요금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일과 후 외출도 다음 달부터는 모든 부대로 확대됩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4시간입니다.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하고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안에서 외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우리나라 산모의 75% 정도가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리원에선 평균 13일 동안 220만 원을 썼습니다. 절반은 우울증도 겪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먼저 출산 뒤 6주 동안 머문 장소를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응답이 75.1%, 4명 중 3명꼴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본인 집이 70.2%로 뒤를 이었고 친가 19.8%, 시가 2.4% 순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대한 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본인 집이 22.6일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원이 13.2일로 가장 짧았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에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평균 2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에서 조리할 때 든 비용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건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조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가장 만족한 건 모유 수유와 돌봄 교육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도 돌봄 교육이었는데 신생아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를 위해서도 가사나 육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요구됩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산모 2명 중 1명은 산후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라는 응답이 51.1%로 나와 산후조리나 아이 돌봄에서 배우자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2.2일이었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58.1일로 나타나 16일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출산 후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주민들이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포천시 사격장 대책위 회원 등 13,000여 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포천시가 경기 북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자체 중 하나라며 철도망 건설 사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1조 원을 들여 경기도 양주 옥전에서 포천까지 19.3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포천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일대에 KT통신망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 등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들이 1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KT 측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연변의 배구 꿈나무들이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남도에서 훈련을 하고 문화체험도 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전합니다. 고사리 손들의 훈련 열기가 한겨울 추위를 녹입니다. 오랫동안 선수를 길러온 지도자가 기본 기술을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하나, 둘, 셋, 이 스텝. 이 스텝이 줘야만이 공격을 잘할 수가 있어. 이동 공격도 해야 되고 백어택도 때려야 되고. 또래들과 어울려 즐겁게 훈련하는 선수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온 초등학교 배구 선수단입니다. 친선 배구 대회까지 열려 중국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국 선수들과 겨뤄보기도 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참 기술, 정신력 등 참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서도 한국 선수들이 우점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족 선수가 친구들 앞에서 깜짝 장기자랑으로 흥을 돋웁니다. 간단한 건강 검진도 받고 남도의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선족 배구 꿈나무들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배구협회가 연변을 찾아 교류를 약속하면서 여들의 일정으로 찾았습니다. 중국 선수들이요 너무 좋아하고 또 역시 저희 역시도 초대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제가 임기 동안에 꾸준히 아마 이렇게 이어서 한중 교류가 체육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할아버지 나라를 찾은 조선족 배구 선수들은 순천만 정원 등 전남의 대표 관광지를 들른 뒤 돌아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숨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발견된 시각은 오늘 오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도 한파 걱정도 없는 아침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강추위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은 눈이 날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아침보다 8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영상 3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6도, 부산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안인 휴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호남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